오늘 내용은 되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뭐 이번 주에 가격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예. 자, 9시네요. 지금 한 6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걸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일단은 유튜버가 아니고 저는 코이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이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제 방송 내용이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 제 방송이 진짜 별 재미도 없고요. 막 관점 틀릴까봐 조마조마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제 소개부터 좀 하자면, 저는, 이전부터, 막, 비트코인, 막, 이더리움 통해가지고, ICO 코인들, 이런 것도 막 투자를 막 했었고요. ICO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ICO가 뭐냐면, 그냥 어떤 코인이 딱 생겼을 때, 이거 코인 팔아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ICO 진행을 딱 하면 되게 싼 가격에 그 코인을 초기에 이제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ICO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최초에 그 코인을 산다는 느낌이죠. 세력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게 조금 소액 투자자들도 다 ICO는 투자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 했다가 진짜 괜찮은 코인들 막 거래소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되고 이러면 진짜 막 몇천 배씩 펌핑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2017년, 2018년 뭐 이때가 ICO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ICO도 막 참여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막 김프 엄청 많이 발생하고 했잖아요. 많을 때는 뭐 50%까지도 김프가 끼고 막 이랬고, 그래서 그 시세 차익 이용해가지고도 좀 돈을 벌어 먹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막 온체인 활동들 하면서 에어드랍 같은 거, 그런 꿀통들 찾아다니면서 또 이제 수익 실현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도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막 꿀통들 찾아다니면서 돈 날리기도 하고 돈 벌기도 하고 하면서, 어찌됐든 저는 뭐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 이렇게 좀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2023년에 블랙록이 ETF를 딱 신청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엄청난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와, 이제 진짜 비트코인은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2017년, 2021년도에는 뭔가 이제 채굴 금지시키고 막 중앙 국가들이 막 뭔가 규제하고 이랬으니까요. 막 뭔가 비트코인 뭐 0으로 수렴할 거다 하고 각 국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했으니까 위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에 블랙록이 딱 ETF 신청하고부터는 제가 이제 좀 확신을 가졌어요. 예. 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금융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는데 라는 생각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23년 12월, 뭐 2024년 1월 이때부터 커뮤니티를 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진짜 비트코인을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도 안 하고 있어요. 선물 트레이딩도 안 하고 있고, 어찌됐든 저는 운이 좋게 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모아놨으니까 이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만 쭉쭉쭉쭉 요렇게 상승을 해주면 나는 뭐 크게 살면서 돈 걱정은 없겠다, 이런,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사람들한테 이 비트코인이 좋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고 블로그를 했고 3월 말 4월 초에 유튜브를 막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 플랜은 지금 당장 상승장에 뭐 돈 벌어먹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유튜브 보고 뭐 본인은 뭐 이제 뭐 비트코인에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요, 오래 장기 투자를 해봐야 그 확신은 생겨요. 누구 말을 듣고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그때 돼가지고 하락장이 왔고 그때 악재 터지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성장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그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확신이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뭐 경험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 같이 꾸준하게 모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그래서 뭐 10년, 20년 지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경제적 자유까진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나면 허씨는 코인 전문가가 맞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목표입니다. 예. 근데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보다는 4년 주기의 사이클에 의존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타이밍에 엑시트 할 수 있도록 제가 단기 트레이딩도 그래도 잘 했으니까요.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투자자분들보다는 제가 좀 나을 거니까 뭐 이렇게 관점도 공유하고 하면서 최대한 좀 좋은 가격에 다들 매도하고 일정 부분 이제 현금화 시켜놨다가 가격이 하락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장기적인 플랜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가 보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요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사람들. 제가 유튜브를 3월 말 4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2024년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코인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러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제가 광고 수익을 받기 시작한 게 5월 달부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들어온 돈이 이만큼이었습니다. 뭐 블로그 운영하고 할 때는 제가 뭐 수익이 전혀 없었고요. 단톡방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커피 같은 거 받은 거, 뭐 커피, 기프티콘 이런 거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제 수익인데 요게 전부예요. 요거 플러스 그리고 제가 8월 달부터 멤버십을 진행했죠. 멤버십을 진행해서 이제 9월 달부터 정산 받은 거 9월, 10월, 11월, 12월 요렇게 정산 받아서 제가 2024년에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1,000만 원 해봐야 한 달에 뭐 80만 원인데 너 뭐 먹고 사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원래는 수익을 기대를 안 했어요. 예. 비트코인 요거 뭐 제가 커뮤니티 운영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할 때 수익은 포기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저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 생겼어요. 10,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9,600명 정도 생겼고 그리고 전자책 써가지고 한 500명한테 이제 무료 배포를 했어요. 이거 읽은 500분 중에 지금 몇 분이나 시장에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제 2024년의 성과입니다.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막 단기 트레이딩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뭐 돈은 좀 더 벌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성취감 같은 게 좀 없었어요, 사실. 근데 2024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도 좀 뿌듯한 한 해, 정말 좀 뿌듯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자, 2025년에 제 계획은 뭐냐면요. 종이책을 출간을 할 거예요. 지금 출판사랑 계약을 했고요. 2월 1일부터 이제 책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월, 6월쯤에 이제 책을 낼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판해 본 사람은 아실 텐데 없겠죠, 대부분. 이거 수익은 거의 없어요. 제가 먹는 거는 책 판매의 8%거든요. 그러면
2,000권 팔려봐야 제가 가지고 가는 게 400만 원이 좀 안 돼요. 예,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이건 사실 뭐 책은 돈 벌려고 출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좀 읽고 뭔가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자, 허씨 너는 뭐 하는 놈이야 하면 제가 저 그냥 뭐 코인판에서 그냥 놀던 놈인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엄청 좋은 명문대를 나왔고 무슨 뭐 어디 뭐 회사 운영하는 대표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타이틀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타이틀보다는 뭔가 시장 분석 잘하고 실력으로 검증받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하나 필요하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지금 계약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2월 6일 날인가 2월 7일 날 이제 사무실 계약하기로 했고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4월 1일부터 아마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2025년에는 제가 유튜브 멤버십도 하고 하니까 월세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익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영상 편집 뭐 직원도 채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좀 더 이제 좀 퀄리티 좋게 요렇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막도 보고, 그죠? 뭐 이제 소리 꺼놓고 자막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하니까 그런 거 영상 편집 직원도 좀 채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이 올해 일단은 목표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을 한 300명 정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이라고 하면 멤버십 회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되면 저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실 월세 내고 직원 채용하고 뭐 이런 자금들은 뭐 충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한 1, 200만 원 뭐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멤버십 회원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책 쓰고 막 이제 구독자 늘어나고 멤버십 회원도 늘어나고 하면 뭐 하반기쯤에는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 2025년 플랜이고요. 자, 쓸데없는 내용 같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특별히 막 돈 욕심이 엄청 크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찌됐든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 같이 막 수익 많이 뭐 보고 뭐 돈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돈 많이 벌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따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자, 금융교육.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 문맹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요, 입시 중심의 학문학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딱 돼 있어요. 뭔가 금융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입시 중심의 학문적 지식 습득은 뭐냐? 임금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해서예요.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이에요. 한국 교육은. 예. 자, 근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임금 노동자거든요. 근데 자회주의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가가 대부분의 부를 축적을 해요. 이 임금 노동자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조금 더 뭐 비싼 거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이 정도까진 가능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노동자 계층은 큰 부자는 될 수가 없다. 요렇게 아시면 되고, 자,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요, 어떤 걸 했냐면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했어요. 막 대기업들, 막 외국에 막 이런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추진했는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어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걸 이제 뭐 진짜 막 6.25 전쟁 막 뭐 이후에 뭐 한국 완전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뭐 여기다가 뭐 해외 자본들 엄청난 유치받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못 사는 나라, 분단된 국가, 이런 이미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대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
자, 정부는 국민 저축률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근검 절약하고 저축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개인의 재정 관리를 돕기보다는 개인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 주도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국민들한테 자꾸 저축을 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민들이 막 엄청 아껴가지고 저축을 하게 되면 은행은요, 지급 준비율, 지금 현재 지급 준비율은 7%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7%를 제외한 초과 예금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대출이나 투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대기업들한테 이거 빌려줬다고요.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막 공장도 짓고 뭐도 하고 생산 설비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저축을 대기업들한테 다 끌어모아 다 줬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한 경제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과 자본의 집중은 상위 소득자와 자산가들의 경제적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진짜 상위 0.1%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도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건 아니에요. 1970년대에는 이제 이자율,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율이 한 10%에서 20%까지 줬어요. 은행 이자를. 근데 막 GDP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높았죠. 물가 상승률도 10%에서 20%. 그러니까 돈 적게 받는 사람들, 저금 안 하고 소비했던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실질 이자율은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80년대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1980년대에는 이자율이요. 이때 보니까 높을 때는 뭐 25% 이상의 연 25% 이상도 이자를 줬더라고요. 은행에서. 제가 이거 찾아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에 반해서 물가 상승률은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요렇게.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5%에서 10% 정도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냐면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안 쓰고 저금을 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한 3년, 4년 만에도 내 자산을 2배로 막 증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연이자가 뭐 20% 이상씩도 막 갔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아껴 써서 무조건 저금해야 부자 살 수 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생각을 한 거고 국가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80년대에 그 인식이 아직까지도 박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근검 절약해서 저축 많이 하면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 이걸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2010년 이후에는 실질 이자율이 0%예요. 지금 한국 금리가 3%인가요? 3%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한 1.5% 뭐 요 정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 이자율이 1% 정도 되긴 되는데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저금해가지고 자산 증식 속도는 훨씬 뭐 자산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건 훨씬 더 빠른데요. 그죠? 근데도 아직까지 아껴 쓰고 저축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얼마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자판기 커피가 지금 뭐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고 쳐도 예전에는 자판기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커피 고급 원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 물가 상승은 얼마 안 했어도 먹는 커피 자체가 달라졌고, 옛날에는 뭐 텐트 치고 놀았지만 지금은 호캉스를 가요. 그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요. 국내 여행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은 뭐 많이 없지만 물가 상승은 크게 없어도 지금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는 훨씬 더 늘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냐,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지방도 마찬가지로 막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계층, 이전에 돈을 많이 벌었던 대기업이나 상위 0.1%가 이 초기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고, 그게 올라가지고 자산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부채를 활용해서 아파트 사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아파트 사고 막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노동자층에서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까지가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인터넷이 조금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2010년 초반부터 스마트폰이 조금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부터는 개인의 주식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나스닥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스닥은 계속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미국 뭐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미국 기업들이 엄청 잘하고 성장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에 그냥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된 거예요.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이제 주식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차트 볼 수 있고 가격 볼 수 있고 뭐 기사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초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보급되고 스마트폰 보급되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그냥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자, 근데 대한민국은 어땠냐? 요것도 참 재밌어요. 대한민국은 어땠냐? 이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개설됐어요. 이제 나스닥을 따라한 코스닥이 딱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IT 붐이었잖아요.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 코스닥 나오고. 근데 2017년에 IMF 터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280포인트로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딱 개설하고 1년 만에 IMF 터지면서 이때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폭락을 한번 맞이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폭락을 하고 나서 IMF 직후에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 뭐 집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증권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주식 사고 이런 것들 막 도입되면서 증권사에 굳이 방문할 필요 없이 막 이런 주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가 또 차츰차츰 늘어났어요. 이제 1997년 하반기부터. 근데 2000년에 닷컴 버블 이제 붕괴가 땅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2800포인트에서 525포인트로 80% 하락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폭락을 또 맞았죠. 자, 그리고 2000년 중반부터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에서 2007년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주식형 펀드 있죠. 은행 가면 이때 막 펀드 투자하라고 막 홍보 엄청 하고 막 이랬어요. 이런 주식형 펀드가 이제 관심이 막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코스피 2000 돌파하고 나서 이제 2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주식형 펀드 계좌가 2005년에 980만 개, 2008년도에는 2500만 개가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70조 원 이상의 자산이 주식형 펀드에 투자됐는데요.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코스피는 또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때부터 주식 투자하면 그냥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예. 자, 2024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있지만 주식으로 엄청난 자산을
까먹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시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 하면서 뭐 이렇게 인식을 가지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할 때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오르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의 47%, 코스피 시장의 47% 자금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60% 이상이 개인 투자자 자금이에요. 이거는 주요 막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개인 거래 비중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자, 미국은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한 1-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은 주로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 퇴직연금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대체로 낮아요. 연금 펀드나 뮤추얼 펀드 같은 이런 간접 투자가 대부분이고, 개인이 직접 주식을 막 이렇게 매매하는 건 이제 참여 비율은 되게 낮은 편이에요. 한국이 월등히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보면 한국 거래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막 세계 2위다. 어쩔 때는 업비트가 뭐 세계 최대 많은 거래량을 막 보여줄 때도 있고, 막 그런 이유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이 다른 선진국 막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냥 국가와 전문기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막 국가가 뭐 이제 뭐 무슨 뭐 은행이 막 증권사가 추천했던 펀드 이런 거 사고 막 국가가 주도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뭐 다 망하고 막 폭락 맞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뭐 이런 기관들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투자 성향이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가 이제 투자해주는 걸 원해요. 간접 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가 자기의 돈을 관리하면서 알아서 투자해주고 수익률 보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미국은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융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게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미국에서는 금융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교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도록 권장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퇴직연금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퇴직연금 억지로 넣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버는 뭐 수익의 일부분을 5%를 내가 하고 뭐 기업에서 5%를 보태가지고 이런 퇴직연금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따로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조금 위험한 거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이런 기관에다가 자기의 자금을 맡기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전문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내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엄청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금융 전문가라고 하고 막 뭐 펀드 매니저든 뭐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뭐 금융 뭐 투자 뭐 이런 상품이든 이런 것들은 계속 좋은 수익률,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를. 허씨님, 제가 사람들한테 그 자금 대신 굴려준다라고 하면 막 진짜 무슨 보증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저한테 돈 맡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허씨님 어떤 알트코인이 좋은가요? 어떤 거 투자하면 될까요? 맨날 물어보는데요. 그죠? 근데 그냥 이런 국가와 전문기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예. 제 주변에도 보면 보험하고 자산관리사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마땅한 직장 없는 애들이 직업 비하는 아니고요. 예, 뭔가 그런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 여의도 증권맨들,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뛰어난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자산 관리해주고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뭘 하나요? 뭐 FB라 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제 주변에서도 쟤가 뭔데 지가 남의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거야? 뭐 이런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믿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길게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FC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막 유입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그냥 기관 큰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왜 이제 시작이냐면요. 미국 퇴직연금의 자산 규모가 49조 달러예요. 한국은 400조 달러 기준으로 2,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퇴직연금 자산 규모가 한국의 한 150배 되는 거예요. 지금 뭐 2억 달러 들어오고 뭐 3억 달러 들어오고 ETF로 그것도 호재인데요. 지금 이 미국 퇴직연금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39조 달러라고요. 39억 달러가 아니라 39조 달러. 엄청나죠? 근데 이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자산 분배 특징을 보면요. 주식이 55%에서 60%예요. 그리고 채권이 25%에서 30%, 현금 및 단기 자산이 한 10%에서 15%, 기타 5에서 10%. 이 주식 시장에 거의 절반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 있다고요. 이 39조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 연기금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예금이랑 적금이 80%고 채권이 15에서 18%예요. 그리고 주식이나 기타 자산에 운용되는 건 1,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예금, 이제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걸 30% 이하로밖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퇴직연금은 그냥 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 돈 그냥 넣어놓고 20년 뒤에 찾는 거, 30년 뒤에 조금씩 찾는 거, 이런 기준인데요. 미국의 퇴직연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주식의 위험자산의 60%의 자금을 투입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퇴직연금은 지금 당장 찾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퇴직연금은 계속 연수익률을 한 8%에서 10% 정도 내요. 미국 퇴직연금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장기 투자가 엄청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관들한테 돈을 맡겨놓는 걸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퇴직연금은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에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퇴직연금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은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있고 아무리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남의 이제 퇴직연금이니까 남의 노후를 걸고 투자하는 애들이니까 신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막 밀고 가려고 하는 상황. 그럼 얘들의 채택도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 39조 달러, 퇴직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의 39조 달러 중에 60%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 중에 한 5%만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엄청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동성 심한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나스닥은 변동성이 없었냐? 요것만 보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스닥도요, 마찬가지로 2020년에 닷컴 버블 터졌을 때 5,1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80% 하락했던 거예요. 언제 동안 1년 한 2년 가까이 동안 80% 하락했어요. 나스닥도 2000년 하면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우리 밀레니엄 세대
뭐 2000년 됐다 이럴 때가 뭐 오래됐죠. 당연히 뭐 25년 지났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 나스닥도 80%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오르다가 8년 후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딱 발생을 하면서 28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이때도 60, 70%또 한 번 빠졌다고요. 폭락을 또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또 한 30% 빠졌었고요. 나스닥은 처음부터 그냥 안정적으로 뭐 1, 20% 폭락해봐야 1, 20% 하락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얘들도 80% 하락하고 60, 70% 하락하고 이러면서 갔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옛날부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 옛날부터 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런 하락은 그냥 10년, 20년 장기로 보면 별거 아니다. 당연히 이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사람들은 요때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뭐 요때 뭐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먹고 나와서 또 요때 잡아가지고 이만큼 먹고 나와서 또 요때 잡아가지고 다시 들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거고, 그죠? 그 어려운 걸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스닥도 이런 변동폭은 컸다. 그러니까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까지가 이제 좀 투자에 대한 개념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까지 이해되신 분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자는요, 2024년 기준으로 5억 8천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그냥 거래소에 가입된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복 가입된 사람도 많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7.25%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인구의 7.25%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 2%, 3%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큰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1%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1% 중에도요, 진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 1% 중에도 10% 미만일 거거든요. 뭐 5% 될까요? 진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 시장은 아직까지도 극소수의 개인들만 이제 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비전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비트코인 투자는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 차트나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땐 아직 늦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AI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AI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 AI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AI와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데이터가 뭐냐면 AI의 연료예요. 사람들이 AI라고 하면 그냥 뭐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뭐 해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해주려면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는 AI의 연료인데요. AI 시스템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람이 식별하지 못하는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는 금융시장의 예측,
질병 발병의 패턴, 뭐 군사력 측정, 뭐 전쟁할 때 뭐 중국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뭐 승리 확률이 몇 프로고 뭐 이런 데이터를 막 AI가 분석해가지고 딱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에 보면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이제 대국을 했잖아요. 그죠? 바둑 붙어가지고 이세돌이 5판 붙어서 한 판 이기고 4판 졌어요. 한 판 이기고 4판 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 기사들하고 60판 붙어가지고 알파고가 60판을 다 이겼어요. 근데 이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고 제로가 탄생을 했는데 이 제로는 또 알파고랑 붙어가지고 100번 붙어서 100번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AI는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AI 기술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AI는 데이터를 이제 통해 학습을 하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가 이제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데이터 센터 건립에 뭐 어디서 뭐 얼마를 투자받고 외화 유치를 하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800억 달러 상당의 뭐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뭐 투자한다 이야기 나오고요. 이 데이터 수집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틱톡을 지금 나가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틱톡은 중국 거잖아요. 이 중국에서 미국 사람들의 막 데이터를 빼갈 것 같으니까 틱톡을 이제 미국에서는 서비스 안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고 틱톡을 미국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중국 전기차가 뭐 많이 수출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기차는 뭐예요? 전 세계 CCTV예요. 전기차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알죠?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막 도로 상황이나 뭐 시간대별로 어떤 도로에 사람들이 얼만큼 다니고 뭐 이 사용자의 소비 패턴이나 얘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이제 전기차가 미국으로 막 들어오고 전 세계로 막 수출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미국은 막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AI에 목숨 걸고 있는데 이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취임식 때 찍힌 사진인데요.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각의 장관들은 뒤에 있고요. 그 앞에 지금 뭐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 아마존, 구글, 테슬라 수장들이 쫙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장관들보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더 앞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요? 네. 원래 트럼프는 얘들 싫어했는데 2017년도에 얘들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뭐 경제 성장 막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지만 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개인의 막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독점한다고 트럼프는 막 욕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뭐냐? 금융은 신용이에요.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되는지 보고 이 사람한테 우리 잉여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은 신용을 바탕으로 돌아가고요. 이 신용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아가요. 얘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은 안정적인지 지금까지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얘가 뭐 적금 잘 넣었는지 카드값 잘 갚는지 이런 신용에 의해서 금융은 돌아가는데 이런 신용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인의 신용은요. 신용 데이터는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과거 이제 개인 신용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금융기관은요, 국내 한정이에요. 대부분 국내 한정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고 많아봐야 몇 천만 명인 거예요. 몇 천만 명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도 그 금융기관은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은요, 지금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 40억 명,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그 중에 한 40억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술 혁신과 결합된 금융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CBDC를 금지하는 이유는 CBDC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내 한정 디지털 통화예요. 근데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는요, 국경에 제한 없이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디지털 화폐는 국경 없는 전 세계 공용 화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뭔가 막 이런 달러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의 지위가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 이용자는 지금 45억 명으로, 한 45억 명이 쓰고 있어요, 구글을. 그래서 구글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사용자가 검색하는 모든 키워드나 뭐 시간, 위치들 알 수 있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방문한 웹사이트나 뭐 이제 인터넷 사용 습관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을 이 사람이 봤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유튜브를 얼만큼 보는지, 이런 영상은 좋아하고 이런 영상은 싫어하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광고를 보면서 뭐 구매는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고, 이메일은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뭐 전체 내용은 뭐 볼 수 없고 암호화로 돼 있어 가지고 키워드들만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죠, 그죠? 진짜 뭐 메일 내용들까지도 다 알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글은,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에 저장된 이제 막 문서랑 사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다 알 수 있고, 메타의 이용자는 인스타 30억 명이고 페이스북도 한 30억 명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사람들 빼면 한 35억 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는 뭐예요? 뭐 개인의 프로필, 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뭐 직장 정보, 학력, 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친구 목록, 뭐 어떤 친구랑 얼만큼 친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태그된 사진, 어떤 사진들 공유하고 어떤 동영상 좋아하고, 뭐 얘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런 메시징 데이터까지도 메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은 이런 구글이랑 메타처럼 막 이런 소셜, 막 포털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용자는 작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데잖아요, 그죠?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매달 뭐 어떤 상품을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어떤 걸 검색하는지, 장바구니에 어떤 걸 담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리뷰와 평가, 주소, 연락처, 배송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전 세계 어디든 지들의 물건을 뿌릴 수 있는 이제 물류 네트워크가, 인프라가 쫙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했죠. 2012년인가 뭐 2013년인가 뭐 인수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사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뭐 뉴욕 타임즈나 CNN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정치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런 뉴스는 워싱턴 포스트가 거의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보여져요. 막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CNN이고, 뭔가 막 국제적인 이슈 이런 거는 뭐 뉴욕 타임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뭐 미국 정치나 정책 관련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1등이다. 근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욕을 엄청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뭔가 트럼프랑 같은 편이 된 것 같다. 뭐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CCTV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CCTV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X를 인수했죠. X를 인수해서 그런 X에서 나오는 막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슬라는 다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 내각 장관들보다 이런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앞자리에 배치한 이유는 뭔 줄 알겠죠? 그만큼 얘들하고 협력해서 이제는 뭔가 진행해야 된다. 뭔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옛날처럼 내치면서 갈 수는 없고, 이 민간 기업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까지 또 이해되셨겠죠, 이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AI와 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전 세계를 그냥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금융 막 이런 것들이죠. 대출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걸 하려면 종이화폐, 국가에서 발행되는 이런 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용하는 디지털 화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경 간의 제약이 없는, 중앙이 없는 그런 이제 디지털 통화가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트럼프는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종이 화폐 때는요, 국가에서 막 찍어내는 종이 화폐 때는 금이 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 디지털 화폐가 대중화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처럼 채굴한다고 해서 그냥 금이 아니고요. 발행량이 한정돼 있다고 해서 금이 아니고요. 종이화폐일 때는 금이 안전자산이었다고 하면 디지털 화폐가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 그 증거로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뭐 소유를 하니 뭐 비축 자산으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저는 왜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냥 진짜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요, 미국 달러가 지금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금보유량의 70%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금에 패깅된 미국 달러를 발행해서 우리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본위제를 폐지했고요. 근데 이미 달러는 엄청 상용화돼 있고 막 사우디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트로 달러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석유를 이제 막 달러로만 거래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스위프트 제재 해가지고 달러 사용 못하게 하니까 그 스위프트 제재 받은 국가들은 진짜 뭐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대신할 뭔가를 브릭스 국가들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다 이런 내용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금을 보유했던 걸 보면요, 비공개적으로 보유를 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공개로 했어요. 개인들한테요. 개인이 이제 1933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을 전부 정부에다가 판매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유럽 국가 할 거 없이 대부분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는 개인 금 소유를 금지했어요. 그러면서 정부 단위로 이렇게 비축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금값이 엄청나게 뭐 휘청거리고 상승하고 할까봐 유럽 국가랑 미국이랑 막 이렇게 비밀적으로 금을 옮기고 막 거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70%의 금을 보유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을 진짜 보유할 거라고 하면 이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텐데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국가 막 보면 미국이 몇십만 개, 중국이 뭐 몇십만 개, 뭐 어디가 몇만 개 막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엘살바도르를 제외하면요. 그리고 최근에 부탄도 나왔죠. 엘살바도르랑 부탄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뺏은 거예요.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물량들 법적으로 뭔가 불법 행위를 한 자금들을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조금씩 사모았던 국가가 단 한 개도 없다? 엘살바도르랑 부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않았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란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법적으로 채굴장을 운영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받은 채굴장들은 생산량의 발행량의 몇 퍼센트를 국가에다가 싼 값에 팔아야 돼요. 정부에다가. 그럼 이란은 그거 그냥 채굴장들이 파는 족족 비트코인 갖다 팔았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요. 중국이 뭐 채굴 점유율을 60%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국이 정부가 전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까요? 불법 자금으로 회수한 그거 말고는 단 한 개도 안 가지고 있을까요? 러시아는요. 이런 반미 국가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뭐 아시아 국가들 할 것 없이 제가 봤을 땐 이미 어느 정도 수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국은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에서는 미국은 정부 단위에서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축적을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해서든 비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저는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으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게 아니라 몰래 매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충분히 매수가 되고 나면 그때 가격을 저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굳이 뭐 비트코인 뭐 어쩌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는 기업하고 좀 달라요. 기업은 이제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살려면 뭐 주주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SEC 같은 규제기관한테 뭐 우리 돈 어디다가 투자했습니다. 이런 것도 밝혀야 되고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업과 달라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로 막 예산을 비트코인 사는데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는 자산 축적과 관련된 활동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예산을 비공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제 뭐 군사 뭐 국방비 같은 것도 조금 몰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전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만약에 국가 단위로 이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연기금이나 이런 그러니까 개인들이 미국은 한국처럼 막 지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연기금이나 뭐 펀드나 뭐 이런 뭐 자산운용사나 이런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자금들도 앞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국가 단위의 채택도 지금 어디서 뭘 매집한다, 뭐 국가 단위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얘들은 몰래 비축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또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뭐 비트코인을 뭐 전략 뭐 비축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거는 솔직히 좀 제가 생각할 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요, 지들 사업 진행하면서 잘 나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를 한다?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 그러면 지들 사업 잘했어요. 매출 좋았고 수익 좋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지들 실적 괜찮았는데 전분기보다 좋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수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빅테크 기업들은 감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조금 알려지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조금 이제 채택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채택들이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채굴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암호화폐 기업들이 있죠. 이런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이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채택을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씩 이제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까지는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딱 요렇게 추가하는 순간,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돼서 가격이 하락하면 즉시 손실로 기록이 돼요. 비트코인을 10만 불에 샀는데 이 가격이 9만 불로 떨어졌다. 그럼 이거 즉시 손실로 딱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로.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요, 이걸 수익으로 반영 못 하는 거예요. 되게 불공평하죠.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로 기록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플러스로 기록 못 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딱 요걸 매도 시점의 수익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에다가 이제 준비자산으로 뭔가 비트코인을 매수해 놓은 기업들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 실적 마이너스인데 상승하면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2024년 12월 15일, 대략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제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한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격이 올라가도 즉각적으로 수익에 반영되고 하락하면 또 손실에 반영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2024년 12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요. 2021년에 엄청 테슬라가 비트코인 몇 개 샀다 이런 얘기 돌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서 한 1억 달러 손실을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때 가지고 있던 물량이 한 70%를 시장에 던졌거든요. 이것들 상승하면 재무제표에 반영해주지도 않고 하락하면 그냥 손실로 잡아버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70% 매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건 이제 긍정적인 또 뉴스가 하나 나왔다. 이제는 회사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 나면 수익으로 기록, 손실 나면 손실 나는 대로 기록. 요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채택이 늘어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사고 이런 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근데 메타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능은 어떤 가능이냐면, 메타가 원래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각국의 중앙의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포기했는데, 만약에 메타가 혹은 애플이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요,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을 사모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쥐들이 하는 사업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디지털 자산, 이런 영역이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도 있다. 왜냐면 사업에도 영향이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트럼프가 행정명령 사인하고 헤스터 피어스가 세이프 하버 이런 거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진짜 자신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쭉 상승하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단기적인 거 궁금해 하시니까요. 단기적인 거는
와, 사실 진짜 맞추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요즘 계속 조마조마해요. 예. 뭔가 혹시나 내 말이 틀리면 어떡할까? 뭐 1월 말 2월 초부터 막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3월 달쯤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다. 단기 고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틀려버리면 내가 앞전에 했던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신뢰가 무너질 텐데 이런 걱정이 엄청 많아서 요즘 제가 엄청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걱정, 부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고 저를 구독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접근이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라이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